네, 주요 뉴스를 재구성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뉴스토마토 사회부 신태연 기자 그리고 박민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의 이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 교육의 미래는 공교육인가 사교육인가? 사교육 강풍을 빚고 온 드라마 스카이캐슬이 화제를 모은 가운데 이 사교육비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그 상황이죠. 논란도 많이 좀 제기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어제 이 사교육비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좀 상당히 또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이를 어떻게 봐야 될지, 한국 교육의 미래는 어떨지 또 전망과 함께 과제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박민호 기자, 어제 발표된 그 내용들 한번 들여다볼게요. 좀 어떻게 나온 거예요? 네, 어제 이제 개인당 1인당 사교육비 지출비 규모에 대해서 이제 발표가 나왔었는데요. 학생 한 명당 이제 월 평균 사교육비가 29만 원을 넘었습니다. 이제 통계로 보면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학생 한 명당 한 달에 한 29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이렇게 학원비라든지 아니면 그 외 공교육 외에 사교육비로 지출이 된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뭐 맞벌이 부부들도 사실상 이제 직업을 계속 이어나가야 되는 그런 문제도 연관해서 생기는 거죠. 사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까지 포함했을 때 29만 원이고요. 사교육을 받는 학생만 따로 추려서 계산을 해보면은 한 달에 한 40만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한 달에 40만 원 정도를 공교육이 아닌 사교육에 투자를 한다는 거죠. 아이가 둘이면은 이제 8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작년에 이제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비 총액이 19조 5천억 원 정도로 이렇게 집계가 되는데요. 우리나라 국방비 규모가 1년에 한 40조 정도 이렇게 되는데 국방비 한 절반 정도가 결국에는 이렇게 사교육비로 다 쓰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전체 학생 수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줄어들고 있는데 사교육비에 들어가는 돈은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진단이 됩니다. 사교육에 쓴 시간이 6.2시간이라고 해서 6시간 12분 정도 1인당 학생 한 명당 6시간 12분을 사교육에 쓰게 되는데 학교에서 이제 9시부터 한 5시까지 수업을 들으면은 6시간을 더 학원에서 보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9시에 학교를 가서 11시까지 학원을 다니다가 집에 돌아온다는 건데 직장인보다 부모보다 더 많은 시간을 밖에서 보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자고 학원에서 공부하고 다시 그 다음날 피곤하니까 학교에서 자고 또 학원에서 공부하는 이런 일상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20조 원 정도 이렇게 사교육비 규모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교육이 교육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인더스트리 산업적인 면에서 부각되는 면이 있어요. 근데 사교육과 공교육의 차이인데 사교육이 교육에 초점을 뒀다기보다는 오히려 교육 산업에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중학생이 한 31만 원, 고등학생이 한 32만 원 정도 1인당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또 더 큰 문제는 사실 이 내용을 뭐 찬찬히 들여다보면 사교육비 지출액이 이제 월 평균 소득이 한 800만 원인 가구와 200만 원 이하의 가구 이 차이가 5배예요. 네, 그렇죠. 이 양극화도 상당히 심한 거고 이것도 상당히 큰 문제고 사교육비 많이 증가가 됐는데 이 저소득층, 뭐 소득이 적은 그 계층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는 또 늘어났어요. 그렇죠. 사교육비를 지출하지 않으면은 이제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학교에서만 공부하는 걸로 그것만으로 이제 대학을 뭐 좋은 대학을 간다든지 자기가 가고 싶어하는 대학을 간다든지 그러지 못하는 일이 많이 발생하니까 결국에는 사교육에 의존하게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중고등학교 때 사실 학원이라든지 과외 그런 열풍이 많지는 않았어요. 저도 뭐 예체능 빼놓고 학원을 별로 안 다녔거든요. 학원을 다녀본 기억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다녀도 이제 애들이랑 놀려고 다니다 보고 그랬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학원을 다니지 않으면 안 되는 정도가 됐죠. 대학 입시 자체가 사교육에서 대학 입시를 이제 포커스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공교육은 뭐 인성이라든지 뭐 사람 타인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그런 면들 인성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돈을 많이 들여서라도 대치동이나 목동 이런데 집중적으로 공부를 시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비용은 계속 올라가게 되고 다른 학생들도 그 따라가서 같은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빚을 내서라도 이렇게 대치동이나 목동의 교육 환경을 따라다니는 건데 결국에는 부모의 소득의 재력의 위치가 아이의 교육 수준까지 결정하게 되는 그런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뭐 단순하게 교육 때문에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 맞벌이들은 부모가 이제 또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를 맡겨놓을 데가 없어서 학원을 돌리는 경우도 많은 게 사실 뭐 현재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 학원에 가지 않으면 친구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거예요. 사실은 요즘은 뭐 밖에 나가서 친구들을 사귈 수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학원을 뭐 한두 개 다녀야지 그 친구들이 또 형성이 되는 그런 또 사회라서 여러 가지가 또 문제점인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뭐 29만 원 이렇게 이야기가 됐지만 이게 또 현실과는 동떨어졌다라는 그 시각도 많습니다. 이렇게 조사하는 결과는 나왔지만 이보다 사실 아이 키우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1인당 29만 원 이상 들어가는 가구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게 평균치긴 하지만 훨씬 더 학원비가 비싸다는 점에서 이 통계도 현실성과는 약간 좀 동떨어져서 조금 더 위쪽으로 좀 잡아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자, 그렇다면 신 기자, 지금 뭐 박민호 기자도 이야기를 좀 많이 했지만 왜 이렇게 사교육비 많이 좀 증가가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뭐 지금 상당히 좀 사교육 억제 정책도 정부에서 많이 내놓고 있는데 그 원인을 좀 어떻게 보세요? 예, 억제 정책을 펴도 아무래도 이제 사교육을 하는 이유는 대학 진학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대입 정책이 오락가락한 게 그 사교육비를 끌어올린 원인이라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작년 8월에 교육부가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을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확정하기까지 1년 동안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시와 수시 중 어느 쪽 비중이 늘어날지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공교육 불신을 불러왔다는 겁니다. 또 정량 평가가 아니라 정성 평가인 학종이 대입에서 7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교육이 성행할 수밖에 없고 수능은 또 수능대로 이른바 불수능 기조가 이어지면서 사교육비를 끌어올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통계에서 그 사교육을 수강하는 목적도 좀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 전반적으로 막연하게 불안해서 사교육을 하는 사람은 줄어들고 목적이 명확해진 겁니다. 그 일반 교과에서 사교육하는 학부모를 보면 학교 수업 보충 심화 목적이 49%로 0.2%포인트 늘었고 선행학습은 21.3%로 0.3%포인트, 진학준비는 17.5%로 0.5%포인트 늘었습니다. 불안 심리는 0.5%포인트 내려가서 4.7%, 기타는 0.6%포인트 하락한 2.4%입니다. 정부의 정책은 왔다 갔다 하는데 이에 대해서 학부모는 오히려 지향점이 뚜렷해졌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사교육 문제가 심각해지는 게 뭐 단순하게 우리 뭐 한국의 교육열이 높아서 이렇게 치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야기해 주셨듯이 교육 정책의 실패. 이런 부분, 이 혼란스러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원인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사실 이 뭐 세부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영어 쪽의 사교육 증가폭이 상당히 커요. 한 7.2%? 영어 절대평가로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그럼에도 절대평가임에도 불구하고 사교육이 필요한 현실인 거죠. 예, 좀 그런 점을 좀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실 텐데요. 그 수능 영어가 절대평가로 된 첫 해인 2017년에는 이제 다들 생각하는 대로 영어 사교육비는 동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절대평가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던 작년에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7.2% 올라서 과목 중 가장 많은 85,000원을 기록했습니다. 이거는 한편으로는 이제 절대평가 취지를 달성하지 못한 공교육의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애초에 그런 것도 있죠. 그 영어 방과후 수업 그것도 이제 금지시켜서 그것도 좀 영향이 있지 않나요? 그 어느 통계에서 보니까 한 20% 정도가 이제 그 야자라고 불리는 그 강제 방과후 수업을 이제 폐지를 하고 있는 걸로 나오는데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학부모들은 이제 방과후 수업이 충족을 못 시켜주니까 좀 사교육으로 몰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뭐 저출산 문제 뭐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다 이 뭐 교육과 연관시켜서 볼 수 있는 문제예요. 기승전 다 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좀 사회적으로 공교육에 대한 그 불신 뭐 이런 부분들이 사교육을 더 조장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러면 공교육은 뭘 하는 거예요? 사실 주위에 뭐 학교 보내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공교육에 기대가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보니까. 공교육의 문제점, 신 기자는 뭐라고 보세요? 예, 공교육의 문제가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이제 교육 서열화를 막기 위한 좀 어떻게 보면 좀 이상적인 개혁 정책도 현재 좀 현실의 벽에 맞춰서 그 추진을 못하고 있고, 그렇다고 기존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서열화 교육에 제대로 맞춰주지도 못하는 형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 영어 이야기도 나왔지만은 이제 방과후 수업에서 뭐 1, 2학년 뭐 초등학생들을 뭐 교육하느냐 마느냐 이 문제 가지고도 헤매다가 뭐 이번에 다시 뭐 그것도 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또 시간도 걸리고요. 이제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또 이상적으로는 또 이제 고교 서열화 문제도 지금 해결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입 경쟁이 고급 경쟁으로 이제 번져나간 지도 한참 됐는데
영재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한 해 수만 명씩 준비하고 네. 예, 떨어지면 과학부 준비하고 이러고 있는데 교육부는 고교 서열화를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이것도 역시 입시 문제 때문에 개선이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 뭐 고교 이야기 들어봐도 아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영재고 과학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또 실적이 나와야지 그 학교가 또 좋은 또 중학교가 되기 때문에 사실 뭐 박민호 기자도 앞서서 학원에서 공부하고 수업 시간에 자고 이런 상황이라고 했는데 그런 친구들이 수업 시간에 자면 내버려둔대요. 네. 큰일을 할 아이라고 학교의 명예를 높여줄 아이라고 네. 자도 내버려두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사교육에 우리 공교육도 많이 좀 의존을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예전에 우리 데스크 그 자녀분 한 분이 그 학교에 한글을 모르고 초등학교를 보냈는데 사실 초등학교 1학년에 한글 수업이 있거든요. 근데 네. 그게 너무 급속도로 빠르게 진행이 되죠. 선행을 다 해서 한글을 다 띄고 학교에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 뭐 대부분이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수업을 할 텐데 네. 알림장을 사실 기억 니은 배우고 있는데 알림장을 선생님이 불러주면 써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한글을 모르고 들어간 거죠. 그랬더니 선생님이 내일은 뭘 가져오고 뭐 이런 숙제가 뭐고 이런 거 알림장에 글을 못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림을 그려왔대요. 엄마가 보고서는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한 6개월간 아이가 한글을 뜰 동안에 친구네 집에 가서 엄마가 알림장을 베껴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는 당연히 이거 다 했을 거다. 수학도 갑자기 보면 수포자가 늘어나고 이런 문제들이 다 선행을 했다 생각하고 갑자기 처음에는 낮은 수준으로 가다가 확 뛰어버리니까 문제고 이게 하나하나 뭐 따져보면 공교육의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 문재인 정부가 사실 교실 혁명을 통한 공교육 뭐 이런 부분들을 혁신 과제로 국정 과제로 좀 삼았던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지금 잘 되고 있는 과정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좀 혁신 과정을 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입시 문제에 부딪혀서 뭐 고교 서열화의 그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를 잘 건드리지 못하고 있고 또 이제 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뭐 이제 소논문을 뭐 반영하지 않겠다 하는데 이제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좀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죠. 또 아까 이제 뭐 기초학력과 관련된 좀 네. 알림장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이제 뭐 기초학력 이제 이거 정책을 이제 추진한다고는 하지만 그것도 좀 이번에 통계 나오고 나서 기존 정책을 좀 재탕하는 좀 그런 느낌도 많이 듭니다. 실효성도 좀 많이 없는 것 같고 그렇다면 선진국 상황은 어떤가요? 네. 그 선진국의 교육 상황을 얘기하면 사실 부러운 얘기만 하는 뭐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가 항상 멘토로서 잡고 있는 게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 독일 그리고 교육 때문에 북유럽. 이사 가시는 분들, 이민 가시는 분들 네, 많잖아요. 이민 가시는 아이들 분들 행복하게 이유가 해주려고. 딱 두 가지예요. 사교육, 교육 때문에 못 살겠다. 그리고 하나가 미세먼지. 이 두 가지가 더 심해지니까 이제 네. 외국으로 나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공교육은 사실 뭐 큰 문제가 없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이제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그 교육에 대한 인식이 좀 많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선생님도 그렇고 공부해서 남 주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기가 가져가라는 뜻이거든요. 외국이나 유럽이나 뭐 미국 같은 경우는 공부해서 남을 주라고 해요. 이렇게 교육을 잘해서 인재가 양성되면 그만큼 더 큰 효과가 사회로 오게 되거든요. 사회를 더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능력 있는 사람들을 많이 키우고 그걸 다시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투자를 하는 게 그게 사실 교육의 철학이고 목표입니다. 근데 우리는 개인적으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리고 좋은 대학 나온 사람끼리 서로 밀어주고 땡겨주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공교육이 뭐 학연이 잘 먹고 문제가. 잘 살기 위해서 공교육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사교육에서는 사실 그런 문제가 파생되는 건데 그런 점들을 봤을 때 이제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의 그런 문제는 교육에서 이렇게 판가름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능력을 키우는 게 물론 교육의 목표인데 교육의 또 다른 목표가 이제 타인과 잘 어울리는 사회에서 잘 어울리는 그런 공동체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게 그게 사실 교육의 목표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좋은 대학을 가서 남보다 더 남한테 보여지는 모습을 더 잘 보이기 위해서 더 뭐 좋은 권위와 더 좋은 자리를 얻기 위해서 사실 이렇게 공부를 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생적인 문제가 이제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제가 이제 외국식 경험을 좀 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외국에서 살거나 뭐 유학을 가거나 그런 건 아닌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미국 시험을 좀 몇 개를 봐봤었어요. 우리나라 시험하고 좀 많이 달라요. 우리나라 시험은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입니다. 상대평가고 미국 시험은 절대평가라서 능력이 기준치가 되는 사람을 이제 뽑고 그 사람들을 시장에서 경쟁을 하도록 만드는 시험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미국 회계사, 미국 세무사, 미국 MBA 이 세 가지를 다 땄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능력이 되는 사람을 뽑아서 시장에서 경쟁을 해서 더 큰 파이를 만들려고 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교육 시스템이 이제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도 이제 뭐라 그럴까 일종의 고시의 폐해예요. 고시 문화. 그러니까 금이 환영하면서 나는 이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그런 큰 관직을 가진 사람이다. 이제 이런 일종의 이제 고시 문화가 너무 깊숙이 박혀 있다 보니까 이제 한 명만 살고 나머지는 다 죽는 거죠. 제로섬 게임이 되는 거죠. 네. 이런 점들이 사실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문화와 아닐까. 뭐 인식 개선 뭐 이런 네, 부분들이 그렇죠. 다 필요할 것 같고 외국을 뭐 다 불허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학종의 뭐 모델이 될 만한 그런 부분이 이제 미국도 있잖아요. 미국 입시 사정관제도 이런 부분들을 보면 거기도 뭐 이야기는 많이 돼요, 사실. 왜 학벌은 뭐 세습이 되는가,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고. 그래서 막연하게 뭐 다 좋다고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워낙에 또 문제가 또 심각해지기 때문에 짚어봐야 될 문제인 건 또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교육 단속 참 많이 합니다. 지금 이로 인해서 학원계에서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교육은 성행이 되고 있고 밤 10시까지 뭐 수업을 하고 돼 있지만 그 이후에 하는 경우도 많고 과외도 많고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단속한다고 이게 잡힐지 그리고 사교육비 어떻게 하면 좀 경감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 말씀하신 대로 단속만 한다고 사교육 시장이 잡힐 수 없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일 겁니다. 그 입시 경쟁이 있는 사회에서는 상대적인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사교육 시장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교육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그 전면적으로 좀 단기적인 대책과 장기적인 대책을 다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요즘 사교육을 폭발적으로 유발시키고 있는 비교과 중에서 수상 경력을 미반영하고 그 다음에 적어도 학종에서는 수능 최저 학력을 폐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수능 문항도 교육 과정을 벗어나거나 너무 어렵게 나오는 풍토를 바꾸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 교육 과정을 준수하는 수능이 돼야 한다는 말인데요. 그러다가 이른바 물수능이 되면 변별력이 문제가 된다는 반대가 많이 나올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대입 자체를 못 치를 만큼은 아니기 때문에 추진해보는 것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방과 학교에서도 일단은 학부모 요구에 맞춰서 초등학교 1, 2학년 수업을 하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학교 수업을 보충하는 기조를 살리는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장기적으로는 좀 이른바 좀 수도꼭지 잠그기 정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 수도꼭지를 틀어놓으면 이제 욕조에서 물을 아무리 퍼내도 물이 계속 차듯이 수도꼭지를 먼저 잠가야 하는데 그래서 이제 교육부 혼자서 교육 문제를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직업과 직장에 따라 소득 격차가 커지기 때문에 사교육에 의존하게 되는 거니까요. 장기적으로는 고용과 취업 문제 해결과도 맞닿아 있다고 봅니다. 네. 사실 뭐 학력 경쟁이 뭐 엄연한 그 현실에서 사실 뭐 사교육을 부정을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 양극화 뭐 이런 부분들 뭐 가정에서 부담스러운 경제적인 부분들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신 기자가 볼 때 한국 교육의 미래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이제까지 교육부의 문제를 많이 말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의 뭐 말씀하신 경제 구조, 뭐 교육 구조가 계속되면 사교육비 부담은 늘고 사교육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는 미래가 어떻게 되기를 얘기하기보다는 미래를 조금이라도 낙관적으로 하고 싶으면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말하고 싶은데요. 좀 정권에 휘둘리지 않고 장기적으로 교육 플랜을 짜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좀 논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던 공교육 문제, 사교육 문제를 큰 틀에서 다루고 좀 긴 세월 장기적으로 해결하는 기구가 돼야 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제 수능 절대평가 확대가 이제 해결책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통계에서 모두 그 절대평가의 후속 대책이 따르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교육부는 통계가 현실을 더 잘 반영하도록 분석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이야기해왔던 거는 좀 상식선의 논의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원인 분석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이제 미래를 여쭤보는 질문에 답하고 싶습니다. 네, 공교육에 대한 또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신뢰받는 그 교육 현장이 좀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신 기자가 이야기했던 그 부분들이 좀 많이 현실화돼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그리고 박민호 기자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교육과 대입 정책 이런 부분들 사실 이런 부분들이 실험으로 가면 안 됩니다. 한국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아이들을 희생시켜서는 안 되는 거고요. 아이들이 부모의 행복이 아니라 짐이 되는 세상이 아니었으면 합니다. 자, 지금까지 뉴스를 재구성해봤습니다.